본 행사를 진행하게 된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부산본부의 홍재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이 주최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부산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 토론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기본과 보편 이 두 가지 주제를 키워드로 해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많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면 향후 우리가 복지 정책이 또 내년 대선, 선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잘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과 보편 사실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제가 페이스북에 이 홍보글을 올릴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생산수단의 독점이 결국은 소득의 독점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생산수단이 사라지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이 소득 절벽에 대한 공포 이 굉장히 사실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정책이 어떻게 이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 삶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의미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행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산을 대표해서 부산 지역복지운동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 유동철 교수님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환영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을 대표해서 박수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게 이제 몸개그라고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그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이 4월에 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토론회를 전국 지방 이제 순회 토론회를 할 텐데 첫 토론회를 부산에서 하게 돼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임성규 공동대표님 그리고 송은산 공동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그 우리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님이 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회복지 현장, 우리 부산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 운동계를 쭉 지켜왔던 이 중량감 있는 분들이 지금 앞에 와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 부산은 우리가 이게 이 사회복지 운동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년이 다 돼 가고 하나하나 조금씩 이 좀 진척을 해왔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시도들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이 길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시민운동의 에너지 그리고 정치적인 흐름들을 묶어서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보고자 이렇게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걸음이 정말 전국적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훌륭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다 같이 이 큰 꿈을 잊지 않고 계속 같이 걸어가는 동지들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예정이 없었던 것이긴 한데 늘 잘 이걸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원래 예정에 없는 걸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까 예정에 있는 분은 인사를 더 잘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공동대표이신 임성규 대표님 모셔서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부산에서 복지연대 출범할 때 제가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부회장이면서 와서 제가 저희 집사람 그 동네가 이제 부산이니까 온 김에 축사해달라 해갖고 부산복지연대 출범할 때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동철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부산에 자주 오면서 부산의 복지운동의 흐름들을 그래도 가까이서 좀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복지국가 포럼,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방향 속에서 복지를 어떻게 끌어가고 시민들에게 복지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고민들에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정치를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국가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학자 그룹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학자들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에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장에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국가는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기존의 복지의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키면서 정말 기본소득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기본이 보편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포럼으로서의 사회복지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방 순회에서 첫 출발이 사실 부산입니다. 그만큼 부산은 아까 뭐 얘기 도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 지형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부산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부산복지연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까지 온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력이 있는 데가 부산이기 때문에 왔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부산복지 쪽에 사회복지 그룹들이 좀 더 진일보한 좀 전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회복지계 또 하나의 이정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같이 정말 잘할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이렇게 달려왔으니까요.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 인사를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공동대표로 한 분 더 계신데요. 우리 송원찬 대표님 모셔서 다시 또 축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원찬입니다. 우리 임성규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이 4월 28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지역 포럼을 부산에서 하게 된 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아마 지나면 경기, 그 다음에 강원 해서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포럼은 출범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가치와 내용, 정책, 아젠다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20대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자. 저희의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그 내용과 가치와 내용과 철학을 좀 더 사회복지계 내부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저희 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이 이어지고 다음엔 또 다양한 주제로 사회복지 현장과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한 포럼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부산이 그 중심이 돼서 앞으로 포럼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또 두 분이 오셔서 아마 부산부터 출발해서 이 포럼의 이제 토론회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포럼이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을 좀 담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격려를 좀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아마 그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또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또 지역복지 운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박민성 의원님, 예, 잠시 격려사 듣도록 할 텐데요. 박민성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민성 의원 계신가요? 예. 네, 아까 접속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네, 그렇죠. 예, 예. 네. 자, 박민성 의원님, 예, 박민성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립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부산 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들리는 거 맞죠?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출발으로 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이 부산의 바람이 전국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예, 의정 활동하시면서 말수가 많이 좀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부산에서의 활동이 또 전국에서 좀 모범적인 활동이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여기서의 여기서의 노력, 여기서 이제 이야기되는 담론들이 부산시정에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진부하죠. 그동안 해왔던 걸 그대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마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이 발족된 지가 지난 4월이었고, 아마 전국에 이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인사를 통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 대한 소개를, 보편적 국가 포럼의 송은호 사무총장님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여하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사무총장 맡고 있는 송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굳이 소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은 저희가 카드뉴스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홍보가 됐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복지인들의 연대,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목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목적은 앞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보편적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저희들이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복지 현장에 있는 복지 분야에 있는 모든 직능인들의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으로 이게 제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실행 플랜을 제안하고 그걸 제안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직을 보면은 앞서서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셨는데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은 상임 공동 대표님 4분이 계시고요. 4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자문단 그리고 공동 대표 17개의 광역 시도에 그리고 그 이외에 직능별로도 공동 대표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은 조직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월에 처음 모임을 하면서 이런 조직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복지인들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월 15일부터 발기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이 확대된 조직이 필요함을 느껴서 지역 본부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날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월 21일 부산본부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기, 세종, 강원, 충북까지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다양한 조직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활동 계획을 보면 지금 지역 본부에서는 처음입니다. 부산이 처음인데 전국 권역별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국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아젠다도 같이 공유하면서 정치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을쯤에는 전국적인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책 제안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함께 지지해 주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빨리 소개하려고 보니까 아마 말의 속도가 랩 수준이긴 했는데 아마 내용으로 아마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만큼 오늘 논의할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고 담아야 될 담론들이 사실 좀 많아서 그 시간을 많이 좀 땡겨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개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죠? 우리가 뭐 그 단체 사진은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찍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 시간을 아마 기다리실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장가 패널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요. 뭐 자정에도 역할이 있으니까 오늘 자장을 맡으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고 보편적 복지 포럼 그 국가 포럼의 공동 대표로 활동을 계신 유동철 교수님, 유동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후 순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으로 이렇게 이 생방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네요. 오늘 우리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신가요? 네. 아마 기본소득은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하고 이게 정말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본소득은 이게 보편적 복지랑 충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가장 기본소득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님은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랑 상충되는 게 아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첫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과 보편의 기준과 적용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신라대학교 손지연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손지연 교수님은 사회복지연대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간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대를 만들고 키우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이 정책부터 그다음에 현장 또 시민운동까지 쉬지 않고 수도 없는 프로젝트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촉망받는 차세대 우리 이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후배 연구자로서 매우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는 또 예뻐하는 후배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성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님은 우리 부산의 사회복지 운동계의 이렇게 2세대 운동계의 마령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연대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쭉 같이 지금까지도
이 북극성의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그런 우리 사회복지 2세대 운동의 마형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도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원익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접속에 계시죠? 이원익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인데 마찬가지 시민운동부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 손지현 교수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위기 때문에 손지현 교수가 클 때까지 우리 이원익 교수가 부산의 사회복지 학계 그리고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하는 후배 교수님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님 토론해 주실 텐데, 우리 사회복지연대의 두 번째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했던 박민성 시의원이 첫 번째 사무국장이었고요. 두 번째 그 역할을 맡았는데, 박민성 사무국장이 그만둘 때 사람들이 우려가 많았습니다. 박민성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딱 2달 지나고 김경일 사무국장이 박민성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운동들의 연대단체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훌륭한 이제 보석 같은 우리 활동가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이게 지금 이제 토론자만 이제 발표해 드렸는데요. 지금 토론과 발표를 전체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우리 전신영 사회복지연대 간사께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이원익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 박성주 차장님, 김경일 국장님, 이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지현 교수님 뜨거운 박수로 주제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어가죠? 네, 반갑습니다. 신라대 손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원래 엄청 가볍게 우리 포럼이니까 가볍게 이야기하자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오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괜찮으시면 제가 무거운 옷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좀 벗고 시작. 옷이 가볍고 마스크도 벗기로 했는데 네. 일단 자 벗다가 좀 하다가 좀 벗어도 되네. 지금 어쨌든 네, 건강 관리는 다 되고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과 보편의 기준과 적용에 관한 선택에 관련한 내용을 먼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다 제가 지금 들리는 게 없어서요. 저 중에 한 명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에 99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하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 가난한 것 같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집주인 만나기 전에 은행 점장 먼저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가난하다고 어느 정도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합니까?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진짜 가난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19분 이제 적당한 기준을 찾으시다가 수급비 받으시는 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비 보장비 기준에 따져보면 수급비까지는 다 채워주도록 되어 있죠.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부르는 순간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을 때 뭔가 모순적이라거나 혹은 기분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나 분명히 가난한데 왜 최저생계비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게 저희의 이야기의 시작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수작업이기 때문에 갔다가 왔다가 합니다. 네. 기본소득과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 발제 부탁받았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아까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기본소득 논의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좀 지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주장과 필요하지만 적용시키기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효과가 있지만 투입 대비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또 오늘 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편적 복지 포럼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위치를 어떻게 좀 잡아볼까라는 이야기에 좀 초점을 좀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다양한, 아까 우리 유동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이나 기존에 있는 뭐 정책, 뭐 노동정책이나 소득정책과 관련했던 제도들의 대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소득만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 논의가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것에 필요한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또다시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로 한번 오늘 그 생각을 좀 정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 가나 뭐 목차 잘 안 보시더라고요. 다음. 네. 첫 번째입니다. 전제입니다. 일단 그 뉴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책들의 서두는 항상 이렇게 한국 사회의 급변함에 대한 논의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책들은 한국 사회의 급변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변함이 상시가 된 이상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급변함은 상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새로운 이야기 꺼낼 때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분명히 다가온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엇일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유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이 용어 한번 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짝반짝거리고 있다가 사실은 굉장히 팬데믹 코로나에게 큰 영향을 받은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랑 뉴노멀이라고 보여집니다. 유행처럼 흘러가 버렸죠.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쨌든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뭐 보통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2008년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이전에 있던 노멀에 대한 기준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뉴노멀이라는 이 이야기가 처음 벌어진 건 2008년 사실은 이제 금융사태 전체적인 금융위기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때 이야기 방식이 사실 굉장히 좀 멀리 있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는 1997년에 겪었던 금융위기가 훨씬 더 컸었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사실은 피해나 혹은 상대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경험들은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의 경험을 가지고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사실은 거리가 멀었던 거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지금도 더 겪고 있지만 팬데믹 이제 코로나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근근히 버텨오던 위험성들이 다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조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조건이 부여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를 좀 분기점으로 한번 잡아보면 사실 첫 번째 저는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집에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까지 공통적인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을까 저도 운이 좋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될까 싶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모든 대통령님들이 다 똑같이 경제성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저의 해석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한 거다. 안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냐면 경제 성장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성장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자는 약속이지 경제 성장을 통한 안정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의 논의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상 상시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시적 위기라고 본다면 팬데믹은 사실은 잠재적 위험성을 키웠던 분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한테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상시적인 위험과 그리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위험을 겪게 되는 이것들을 같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기점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어떤 분들 저도 이제 뭐 진짜 이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신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함,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그 변화 적응성,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적인 어떤 참여와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정신에 기반했던 그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굉장히 다양한 위험들을 겪었지만 좀 잘 이겨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응력이 꽤 높다. 뭐 과거 경험을 통해서 현재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 대응력이 꽤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었을 때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응력을 실행력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대응력과 실행력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게 있다는 거죠. 포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 원래 사람을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늘 30분 지각하던 애는 내일도 30분 지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대응력이라고 한다면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보여줬던 전 세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시민사회적인 참여를 계산해 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력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응력을 끌고 나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진 게 아니라.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노멀 시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라고 이야기를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그 한국 사회가 변화했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1950년부터 그 60년, 70년까지 올라가는 시기에서 절대적 빈곤 시기를 저희는 겪었죠. 소위 말해서 다 가난했던 겁니다. 다 가난했는데 이때는 뭐 국가도 가난했고 국가의 어떤 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본인의 노력이 강조되는 거죠. 뭐 저희 사회복지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이게 아니라 단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섰을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거는 국가 제도적인 그 선택, 그것에 대한 긍정적 판단, 부정적 판단,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개인의 선택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느냐, 내가 노동에 참여하느냐, 노동에 참여하지 않느냐, 무조건적인 노력에서 노동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쨌든 선택권이 약간 주어진 시기가 이때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희 부모님들도 가끔 제가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으면 저희 부모님들도 그 가난하신 분들한테 늘 이야기할 때 노력 안 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직도 하시거든요. 이제 경험에 쌓여 있으신 거죠. 세 번째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대한 경험을 그 IMF를 겪게 되면서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죠. 물론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혹시 여기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IMF라고 네. IMF라고 하는 걸 저희가 겪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그 이전에 너의 노력이나 개인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다면 사실은 본인에 대한 노후나 본인의 모든 생활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IMF를 겪게 되면서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 구조 내에서 그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의 노력과 다른 나의 노력과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합의된 선택입니다. 그 합의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범위 혹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뭐 그 국민주생활보장법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제도들의 변화도 사실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최소한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르게 보는 세계 금융위기까지 4가지 정도의 흐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크게 겪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기준점으로 봤을 때 뉴노멀 시대를 이전과 끊을 수 있는 계기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먼저 A와 B 시대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선택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개인이죠. 그래서 물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게 충분하게 개인의 선택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같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A, B 시대와 이후 시대를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 시대와 D 시대, C, D에 들어서게 되면서 개인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상하게 된 거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의 다수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C라고 IMF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때 이겨냈던 경험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다고 한다면 C 시대를 이겨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지금 현재 혹시 이 시대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좀 경험적으로 이게 저희 계속 모순적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순이냐고 한다면 IMF를 이겨냈던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2중 3중 노동시장 구조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3자 계약 조건에 있어서는 IMF가 끝나면 모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 제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IMF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구분짓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 시작입니다. 사람들을 동시에 도와줬던 거나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A와 B 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동시에 쥐고 있었었는데 개인의 선택으로 그걸 끊을 수 있었는데 C와 D는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을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니야, 지금 그러지 못해.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경험들이 계속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문제가 생겨났던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하니까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상대적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벌어지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줘. 네가 비정규직에 왔으니까 비정규직 도울게. 정규직은 내가 그만둘게.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제도 속에서 서로를 미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자꾸 쌓입니다. 지금 그게 조금 더 쌓여서 이제는 세대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은 자꾸 나한테 너도 좋은 사회야. 충분히 옛날보다 좋은 사회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비키기 전까지는 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끊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니 새로운 세대가 다시 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세대는 또 한 번 불안해지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왜 나한테는 도움 주지 않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C부터 지내왔던 저희들의 경험은 문제가 생겨났던 세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그 선택에 대한 지원이 다른 세대와 어떻게 선이 그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논의가 굉장히 더 더디게 진행됐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그 기본소득에 대한 처음의 경험이라고 예상하셨던,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닌가 알지만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향한 논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10년 뒤, 20년 뒤, 사실 30년 뒤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었던 것 같은 논의가 사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됐죠. 그게 대표적으로 변화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고 한다면 이 시대에 대한 기준은 뭐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대를 끊지 않는 새로운 기준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을 위한 기준, 저희가 기본과 보편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본에 대한 이야기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모순됐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터져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단을 해줘야죠. C 시기를 통해서 분명히 사회적 그 C 시대를 저희가 IMF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A, B, C라고 하는 화면이 지나갔는데 A, B, C라고 하는 그 IMF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C 시대에서 제공했던 이 문제 해결 방식, 계층을 나누고 어려움을 특정 세대, 특정 분야에다가 부과시키고 혹은 그 부담을 시켰던 거를 또 다른 사회적 급부로 좀 보완해 주려고 하는, 네가 이 정도 손해봤으니까 내가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나누고 지원해주고 나누고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뉴노멀을 준비하는 방식,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출발을 해야지 이제는 더 이상은 나누거나 나누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또 다르게 나누는 구조를 반복시킬 수는 없는 과제가 저희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 뉴노멀 시대를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저희가 생각하는 뉴노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뉴노멀 시대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적용 가능성이나 적용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사항이죠. 이거 사실 이 이야기 꺼내면은 이제 그 사회복지 그냥 글로만 배웠네라고 이야기 듣는 주제거든요. 그 선별과 보편입니다. 그 많은 고민들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라는 논의가 아니라 어떤 내용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투영이 되고 어떤 내용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지원되어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그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되죠. 그리고 선별적 복지는 사실 좀 오랜 경험으로 사회적 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준다는 것에 어려운 사람이 더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다 기초연금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가끔 제 학생들한테 너희도 기초연금 받고 싶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 보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기초연금 안 받는 어르신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준 밑에와 기준 밖에라고 하는 우리가 시도를 해봤던 이런 상황조차 기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별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 기준 안에 있는 자와 기준 밖에 있는 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점으로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진짜 보편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편적 복지가 사실 경험했던 대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쏠림이 특히 저희 수업 듣거나 이런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했다 거의 역적처럼 몰릴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험한 세대도 많아지고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 분명히 많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편적 복지조차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원을 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세대에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은 특정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누구에게 선택받지 않는 대상들과 구분을 짓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보편과 선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항상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뉴노멀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모든 사람이 어렵다. 어려움의 보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다 어렵다는 겁니다.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편과 선별을 이야기할 때는 누가 더 어려운지 어떤 상황이 더 어렵고 어떤 상황을 더 선택적으로 줘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려움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이도 무상급식 줘야지 맞고요. 물론 무상급식 안 주는 대신 나는 편의점에 신발 신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끝나야지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과 선별이라고 하는 기준을 나눈 것조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그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시죠.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몰랐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지 모르고 이제는 다음에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다들 하십니다. 모두가 다 그 시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온다면 그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어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이 내용들은 언제나 선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보편과 선별에 대한 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인 겁니다. 그러면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번 보면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기본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기본적으로 기초와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유동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나 기존 사회복제도가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해는 일단 버려야 됩니다.
기본과 기초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존 정책들은 사회적 어려움, 가장 그 누구나가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는 합의가 만들어진 기초적인 지원으로서의 나름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기본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 뉴노멀 시대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측 불가능성에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한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어려움은 기존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 더 필요한 제도들을 역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또 그건 누군가의 노력이나 누군가의 그 과제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본은 누구에게나 지원돼야 됩니다. 그 기존에 나왔던 그 자신의 기여 혹은 자산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대규모의 어떤 팬데믹과 같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타깝게도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이나 특정 계층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위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지원져야 된다는 세 가지 기본 전제를 가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은 단순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편과 선별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적용,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도 사실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그 틀만 말씀을 드렸고 그 가벼운 저희들의 이야기짜리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정리한 거라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기준을 보편과 선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나 효과가 있다 없다고 했던 계속적인 반복됐던 어떤 논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만의 위치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요 기준을 조금 정리해봤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기본의 영역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본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영역에 현재 깔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그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재화 혹은 뭐 필수 재화에 대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은 기본의 영역으로 두고 두 번째 이제 그 위에 이제 기초 보편의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던 어려움 중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보편의 영역으로 한 단계를 더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니 이미 경험한 어려움 중에서 특히 일부가 더 겪는 어려움. 사실 이게 우리가 선별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기초 선별의 영역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왼 위에는 개인이 선택으로 여전히 개인의 선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해결되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으로 준비하는 위험은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노동 조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준비한다고 했던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정책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식의 구분을 좀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이런 것도 구분해보고 저런 것도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자료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따지면 준비했던 분한테 욕하게 된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스쳐갔던 몇 분 중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냥 짧게 저는 5년만 한번 봤습니다. 소득 5분위별 소비 지출 구성비를 2015년도 기준과 2020년도 기준으로 조금 봤었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1분위와 그 이제 5분위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보면 뭐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식음료와 비주류 음료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5분위도 똑같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식음료와 기본적인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만약에 지원이 효과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라고 한다면 그 의식주에 대한 비율은 조금씩 같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쫓아갑니다. 문제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기타 영역인데요. 기타 영역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서 23.3%인데 저기서 20.9%가 되고 여기서 보시면 26.9%, 26%가 좀 됩니다. 기타 영역이 여기가 교통과 통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또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도 역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건 제가 주어진 시간에서 이건 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선택될 수 있는 영역들, 특히 개인이 그 소득 분위기가 낮은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 어려움은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보편적 어려움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까지 포함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럼 이제 밑에 제가 정리했던 걸 한번 보면요. 저희가 지금 했던 걸 한번 해보죠. 의식주라고 하는 거는 전부 부담됩니다. 그 가장 계층이 어려운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보통 세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의식주는 전부 개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개인이 선택되고 개인이 활동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진 않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생애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차원에서 썼지만 사실 이건 크게 문제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진학률이죠. 91.4%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률, 물론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초가 아니라 그 과학 단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진학률 91.4%,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모든 책임은 가구가 다 집니다. 네, 가구가 다 집니다. 그 다음 노후 준비죠.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그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 내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외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줄었지만, 근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노후 준비에서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률은 40%대입니다. 물론 이거는 최초 노동을 통해서 벌게 됐던 소득과 최후의 노동을 은퇴하기 직전까지 벌었던 소득을 100으로 본다면 그 전체 100에서 40%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자기 생애의 평균 정도 수준의 10%가 못 미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 그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IMF 같은 경우는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60%까지는 지원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보고서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부족되고 있으면 그 20%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이 다 집니다. 네. 저희가 개인이 부담을 져야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장률이죠. 60%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그 보장률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히셨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60%에 대해 있는 이 건강보험 보장률은 40%에 있는 부담에 대한 오롯이 본인에 대한 책임을 다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 진학률이죠. 70.4%입니다. 전부 부담입니다. 전부 부담입니다. 본인이 전부 부담이고요.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 이제 빚더미에 대해서 은퇴하고 있다는 것도 저 부담 70.4%의 아이들 중에 다수가 개인에게 그 70.4%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학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보정률에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갔다 와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있으나 그 대학을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오롯이 특정 세대에게 부과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저희들 평가라서 이후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교통, 통신비, 돌봄입니다. 안 돌아가도 됩니다. 안 돌아가도 됩니다. 네, 교통, 통신비,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웨비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교통이 가능하신 분이고 통신이 가능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필수적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부과된 겁니다.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아직도 우리가 다 집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기준점은 이렇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준의 등장은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기준을 기반으로 현재 출발해야 된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해결되고 있던 부분 혹은 보편과 선별로 해결되고 있던 부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제공하는 사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포지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사실은 새로운 제도가 기본적인 말 그대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본적인 수준을 이제 제공해야 될 필요는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넘겨주시면요. 네. 쓸데없이 영상을 애니메이션 많이 넣어가지고 네, 적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선택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마 오늘 발표할 때도 주변에 이제 기본소득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기본소득 뭐 이야기할래? 누구 줄 건지, 얼마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나? 언제 돼야? 그다음에 뭐 중장년 이야기 안타깝네. 제가 나중에 부산 연구를 잠깐 이야기할 텐데 제가 부산 연구 시작할 때 중장년 기본소득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시면서 그래서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논의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는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나도 힘든데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역시 한계를 가지는 건 그 청년 세대가 지금 자신의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세대가 과연 청년이 아닌 세대가 됐었을 때 그럼 나는 이번 청년 정책을 더 안정적이 되었으니까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은 청년 정책으로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이제 중장년이니까 마음 놓고 살아볼게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르게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수준을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데 익숙한 거죠. 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기본적 소득을 적용할 때 선택돼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대상, 수준, 전달 방식, 재원, 기본소득 관련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본소득 효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논의 굉장히 많은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기본소득의 기준점에 대한 고민들만 빠져 있죠. 네. 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전 좋게 됐던 경험 중에 하나가 외국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 없고 외국이 안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도를 저도 고민하게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을 한번 해보죠. 알래스카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알래스카 이야기 하시는데 그 알래스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공유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차원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죠.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스위스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전체 부는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제도를 좀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핀란드죠. 참여와 고용은 촉진하고 사실 복잡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좀 단순화시키자는 시도였죠. 그래서 유럽 사회 내에서 특히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핀란드의 시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기존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반감을 사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부여소득세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특히 뭐 여러 가지 한지가 안 하는 지역 이렇게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가 있고 그 시도들 사이에서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본소득 나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소득 나름의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자신만의 포지션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야기해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면 기본소득 도입에서 여러 사례를 확인해서 기본소득 도입에서 대상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됩니다. 혹은 이 대상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이거나 혹은 어떤 그 사회적 그 시민사회가 포함된 어떤 정책적 영역으로 특정 대상을 선택한 이후에 그 이유를 찾아가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효과성 있는 방식은 오히려 선택이 먼저 선택 후 동의라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약간 그 고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뉴노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은 사실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어떻게 하다가 제가 부산의 기본소득 개발원에서 하셨던 두 번째 연구를 제가 진행하게 돼가지고 같이 지금 이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술자리 한번 만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적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를 보면 제가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부산의 연구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됐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시도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부산에서 이 발제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연구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부산에서 논의할 때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이것을 광역이라고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아닙니다. 광역 단위에서 논의할 때는 그 예산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사회적 동의가 얼마만큼 만들어져 있는가가 좀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선택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려했던 첫 번째 선택은 청년이냐 중장년이냐에 대한 논의였고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광역 차원에서 했던 시도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청년과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방식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선택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을 정리했었습니다. 보시면 다음 봐주시면 저희 부산에서 저희가 연구할 때는 첫 번째 선택으로는 중장년에 대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존 제도의 대체성 때문에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지원 대상에 포함이 영역이 되고 있다면 제도적 지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대층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시도였기 때문에 중장년을 선택한 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구조 내에서 좀 가지는 이야기를 볼 텐데, 기존에 보시면 세대 간의 연계에서 확인되는, 저희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논의를 두 대상으로 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첫 번째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부모 세대인 중장년에게 오롯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되고 그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저희가 보고서가 아니라서 이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부족하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적 대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부담의 편중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는 청년이 아니라 중장년에게 조금 더 논의가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청년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책 도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택의 차원에서 논의가 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제도 내에서 중장년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시도됐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은퇴 연령을 60세라고 기준을 잡으면 60세에서 실제로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세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라고 하면 62세에서 63세까지 잡으면 5년에서 최소 3년에서 최소 5년까지의 기간은 오롯이 정책적으로 갭이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비어 있는 겁니다.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그런데 이거를 나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60세부터 저 밑에 적어놨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요 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60세까지도 약간 이거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혹시 영상 보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60세까지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나중에 보고서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2019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고서로 보면 우리나라 가장 오랜 기간 다녔던 최초의 은퇴 연령,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연령이 몇 살입니까? 라고 조사했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9.5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0세 은퇴 연령이라고 본다면, 물론 그 이후에 다른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50세라고 본다면 50세에서 60세까지 넘어갈 때 10년 정도야 오롯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근거는 우리 사회에서 중장년들은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중장년들은 일하고 있을 거야, 버티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갭이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정책적 소외 현상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확인되는, 그리고 소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부양부담 높이 가지고 있는 중장년을 선택했었던 겁니다. 그거를 선택을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이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닌데 돈이 많이 없다는 건 저는 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저희는 지원 방법 3가지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3가지 관련해서 연구 관련했던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적용을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좀 적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연구하면서 사실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에는 획기적인 조세개혁이라든지 기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책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는데, 결국 지역화폐 현실적인 고려 가능한 수준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혼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연 100만 원 수준, 그리고 연 240만 원 수준으로 2가지를 가지고 예산과 적용 모형까지 검색을 했었고요.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세수 변화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모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1화는 완전형입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5개의 연령층에게 모든 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조건 지원이고요. 연 100만 원과 연 240만 원, 그리고 사용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 이것 완전형이라고 불렀던 거는 지원 방식 역시도 그 일반 법정화폐로 지원되는 방식이라 그 사용처나 기타 제한에서 아무것도 제한 없이 사용을 하자는 의미였고, 이하는 정책 수당형이었습니다. 정책 수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그 대상을 좀 선정해서 그때 연령만 딱 주는 거 어떨까라고 이야기했고, 저희가 제안했던 이야기는 49세와 59세 이제 그 연령대가 달라질 때쯤 이것을 주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고, 역시 기준에 따라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수당형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그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그 저희가 이야기했던 지역화폐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조금 더 했었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생애 선택형입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5년간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 1년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년만 딱 신청할 수 있는 정책 선택형 모형을, 생애 선택형 모형을 제안했었습니다. 필요한 기간에 신청을 하고, 물론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59세 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연 100만 원과 연 240만 원이었죠. 물론 이걸 하면서 그 경기도나 기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정 정도 거주 기간이라든지 지불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각 안에 대해서 아까 100만 원과 200만 원 그 기준이 있었다고 했으면 그 안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40만 원 요 기준으로 따져서 그 6가지 예산과 그 지급 예산과 그 이제 수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연평균 1한 완전형 같은 경우에서 2,347억, 그다음에 1한 완전형 240만 원 같은 경우는 5,635억, 그리고 2한 같은 경우에서는 연 50만 원 516억, 연 100만 원 같은 경우는 1,032억. 물론 요건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애 선택형 같은 1,525억에서 3,661억 정도의 지급 예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 계층의 안들을 보면 4조에서 그 1조에서 4조 정도 되는 정도의 수혜 계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투입 예산이 그 투입 예산에 비해서 실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GRDP와 인구 증감률 역시 일정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특히 그 부산이라고 하는 한 340만 정도의 대규모 도시, 그래도 적지 않은 도시의 규모에서는 이 지원됐던 것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뭐 이런 논의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효과는 있으나 다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의도들을 저희가 그 검증 한번 확인한 적이 있다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봐주시면요. 네, 네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의 시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 표현할 때 저 TV 틀면서 이제 그 더 이상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TV 틀어서 나오는 강의를 잘 안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새로운 시대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셔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급변함에 대한 논의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그 지금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또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측 불가능성, 위험의 대규모와 기존 제도들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시작은 세대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세대 통합 혹은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이는 기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야기할 때 기본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팬데믹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도는 기존 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층과 문제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안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결론이긴 합니다만 그게 기본소득의 위치나 필요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주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이 사회자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는데 교수님 스스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 기준에 맞춰서 통합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논지였던 것 같고요. 부산에서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기본소득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별 아이디어를 다 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토론부터는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예, 안녕하세요. 토론 아직 맡은 시작할 말 안 했는데. 이원익이라고 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예, 이원익입니다.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약속되어 있었던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손지연 교수님의 그 발표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이제 오늘 설명 들으니까 뭐 조금 알겠습니다만 뭐 그 설명 그 PPT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설명 들어도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손지연 교수님 뭐 발표 저도 뭐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전공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 토론은 뭐 꼭 손지연 교수님 발표문하고 좀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뭐 조금 별도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발표문을 제가 공유할 수 있나요? 저 토론문을. 예,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유 좀 하도록 해주시죠. 네. 공유할 수 있도록 저한테 권한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제가 보내드린 거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결국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 좀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첫째 왜 기본소득인가, 그 다음에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독립적인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제 수준에서 좀 같이 정리해보고 뭐 그랬으면 하는 걸로 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뭐 손지연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 이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뭐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이 노동 없는 미래,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등장,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미래 사회와 서로 상호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논의들로부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요 뭐 그림들이 조금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런 현재 지금 우리 고용들이 일자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대거
이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것들 보면 현재 지금 고용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현재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 완전 고용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노사관계, 노동계약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될 거다 하는 어떤 논의를 주로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예컨대 뭐 자영업자가 아닌데도 이미 뭐 자영업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파견근로, 용역근로, 그 밖에 또 요즘 뭐 크라우드 노동이라든가 주문형 앱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노사관계, 노동계약과는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보험 시스템하고는 서로 사맞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소득을 위한 어떤 배경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곧바로 기본소득으로는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미래 사회와 뭐 맞지 않다 하는 논의만으로는 이게 그래서 바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그렇고 금방 이제 손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뉴노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왜 이게 기본소득이냐, 어떻게 왜 그래서 기본소득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설명하신 걸 보면 선택이 있고 보편이 가장 밑에 깔리는데 그거보다 한층 더 아래에 뭔가 기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냥 보편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논의 중에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는 결국 공유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 손지영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알래스카의 석유가 결국은 그거는 그야말로 뭐 그냥 기본소득 말고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앞으로 가상토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좀 뭔가 앞으로 좀 풍부해질까?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데 대한 뭔가 논리가 더 글쎄요 만들어지지 않고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냥 기본소득도 우리가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 선택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기본소득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가, 그렇다면 뭐 그건 또 좀 별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선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보면 지금 공유되고 있는 화면이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사회 지출에 얼마를 쓰고 있냐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주황색 그림이 OECD 평균인데요. 약 한 20% GDP 대비 20%를 사회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끝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약 10%를 GDP 대비 사회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좀 계산해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2018년 GDP가 약 1780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한 10%, 약 178조를 사회 지출로 쓰고 있고 OECD 평균이 20%니까 사실 10%를 더 사회 지출로 쓴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OECD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78조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인구를 그냥 5천만 명으로 잡고 매달 30만 원씩 12개월을 이제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약 180조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이걸 굉장히 뭐 이 아주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바로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바꾸자 뭐 그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경제적인 잠재력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이건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제일 처음 뭔가 이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기억하고 또 정리해 봤을 때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가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결성됩니다. 근데 뭐 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일부 소수의 그런 주장이었고요. 전혀 사회적으로는 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부 몽상가들의 주장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게 2016년이었고 그때 이제 스위스에서 아까 뭐 손정 교수님도 잠깐 소개했지만 뭐 부결되었습니다만 국민투표가 붙여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에 가까운 그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2017, 18년에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요걸 지급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논쟁이 됐었고,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하면서 어쨌든 이후로는 뭐 재난지원금으로 이름이 정리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지 이게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조차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하고 오늘도 아마 뭐 국민의힘의 뭐 당권 주자가 뭐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뭐 신문에 난 제목만 봤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굉장한 이제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한 13, 14년 정도 15년 뭐 동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고 뭐 정치적으로 전혀 뭐 모르던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현실에 가까운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이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기본소득이 뭐 여러 이슈 중에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 토론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희 교수님. 그 뭐 질문의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본소득 왜 그 상황들 안에서 답을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한국의 이런 그 생산력을 토대로 그다음에 경제 구조, 그 재정 구조를 봤을 때 가능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도 이미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본소득이 해야 되냐? 한 번 더 확인을 하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좀 뭐 답을 포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다음 토론은 우리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박승주 사무처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기본소득 들은 지가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그, 눈높임이 다르네. 어,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런 뉴노멀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 뉴노멀 시대에서 왜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가, 원인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팬데믹 시대가 이때까지 그 아까 손지현 교수도 잠깐 발제자가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우리 사회의 취약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게 실제로는 코로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때까지는 단편적으로 그만한 문제들로 드러났지만은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그런 아주 위기적으로 다가온 그런 피부로 다가온 게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그 계기가 이런 촉발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불평등 심해라든지 뭐 한번 쓰러지면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가망성도 없는 이런 사회도 되고, 그리고 고용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나라 사회가 고용 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먹고 살 만한 여력 자체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그 사회로 간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을 이제 뭐 앞당긴 것이 코로나라는 뭐 상황이죠. 뭐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일 때 뭐 발제자가 이야기했던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뭐 논쟁거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소득은 뭐 지금 지금 이제 이거 아니고 여기보다는 오히려 저뭐 어디입니까 남미나 아니면은 남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좀 더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도 결론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고용 안정의 불안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소득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 그러면서 불안정한 사회 안정을 안정화시킨 사회 안전망들을 만들어가는 뭐 이런 속에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기존의 경제체제나 사회복지체제가 한계에서 뭐랄까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된 한계들에서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존에 이제 사각지대 발생한다 이런 사회복지적인 복지 시스템 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복지 시스템 완전히 이제 뜯어 고쳐보자 한번. 그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기본소득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행정비나 이런 것들을 확 줄여버리고 오히려 그냥 직접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했던 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본소득의 그 결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이 되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은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지금 작년에 이제 재난 기본소득은 하긴 했지만은 저 반대쪽 비본소득에 대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하는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투입해 갖고 주는 돈이 정말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정도의 이게 재정이냐 개인들한테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발표제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잠깐 발제자는 기본을 제공하는 사회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을 기본소득이라고 기본소득의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현금 지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은 그
우리 발제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했는데 그 발제자님께 세 가지만 잠깐 이제 제가 좀 한번 궁금했던 게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이 현실의 벽에 지금 현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이게 보수주의자들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이제 보수주의자든 아니면 지금 뭐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정부가 정액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은 풍선 효과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그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부산시만 해도 뭡니까 재난소득, 뭐 재난기금으로 막 쓰다 보니까는 다른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기본소득도 그렇게 될 이제 위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 본다라면은 오히려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고 그리고 현재 기본소득이라면 이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의 수당들이 있습니다. 뭐 재난기본수당이라고 이야기하고 각종 수당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편성이나 무조건성과 배치되는 이런 기본소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기본소득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준다, 뭐 1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준이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통합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했을 때 이거는 한계층이 아까 구분 짓지 말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계층을 나누지도 말고 뭐 이리 하셨는데 작년을 이제 예를 지금 들어서 이제 연구 발표를 하셨는데 대상 선택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통합이라든지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작년이 아니고 이제 거의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포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자는 연구하시면서 작년으로 이제 제한돼 갖고 하긴 하셨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요 세 가지가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기본 소득의 이제 기본과 보편 기준 적용할 때 방향성에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국민들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충분한 권리로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주는 뭐냐면 시혜적인 관점 아니면 예방적 관점이 복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후 관점이 아닌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기본소득 출발돼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이런 정부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재정 투입에 대한 정부의 비전들을 만들지 않고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 본다면은 조금 적극적인 정부, 좀 더 그다음에 큰 정부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지금 신자유주의 때처럼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 시장에 맡기는 전략 이런 쪽으로는 이 기본소득은 맞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큰 정부로 바뀌겠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4조 1천억 불을 뭐 투입하는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는데 세제 개편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이제 제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제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설 세금을 걷든지 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으면은 기본소득은 결국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본소득이 지니는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 뭐냐면은 재정 부담에 대한 한계. 요거는 뭐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n분의 1로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 자체가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효율성 맞게끔 n분의 1로 나누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 개입 소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 시장이 우리는 소득을 노동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얻겠는데, 그러니까 노동 개입이라든지 우리는 고용 시장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이런 개입에 대한 한계들을 기본소득은 갖고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준 적용을 할 때 요거는 좀 우리가 우려하던 지점을 좀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기본소득이 사회복지 체제에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뭐 좀 더 대규모로 지금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본 방향은 맞긴 한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소득보장관계 개인들에게 자율적인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측면에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이 바탕 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됩니다. 기존에 보수주의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막내서 이걸 잘라내고 난 뒤에 이걸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용의 효율성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기본소득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 기초단위, 지금 이제 우리는 사회는 그 가정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이제 밝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나 전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족 중심의, 가정 중심의 이런 사회적 구성 단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돌봄이나 주거나 아니면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고 기본소득이란 바탕에 이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고용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죠. 이 취약한 이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그리고 선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주택수당이나, 이게 다른 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주택수당이나 임대료 지원이나 아니면 부채 지급 정지 등 이런 소득 보장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담아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기본소득은 저성장 고조용 없는 성장 시대의 모든 사회군 구성원들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이자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절한 삶을, 그 최적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삶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권리에서 보장하는 게 기본소득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처장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박순 처장님 지금 토론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기본소득 가지고 논쟁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 놓으셔가지고 발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토론 시간이 아니고 뭐 이런 하여튼 이게 워낙 이게 방대한 문제제기 좀 안에서도 계속 논쟁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뭐 다 뭐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찾아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사회복지 시민운동에 지금 허리,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박경일 사무국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사회복지연대 김경일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마지막 토론을
맡겨주게 되셔서 예, 불금의 사명감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실 뭐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좀 연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현장의 느낌, 그리고 특히 지난 1년 넘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어떤 정책의 부재나 고민들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은 안전망이다. 저희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망은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전망은 기본이고, 기본은 안전망이다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입 아프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뉴노멀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각지대라고 명명했던 존재했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의 삶은 여전히 빈곤을 면할 수 없었고 정기적인 소득활동, 경제활동이 없거나 대면이 어려워져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분들은 생계비는 물론 월세까지 밀려서 주거지를 상실한 분들 또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라는 이야기를 코로나19 시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좀 사회 안전망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또 뭐 백신이나 여러 가지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제 발제자께서 뉴노멀이라는 어떤 상황 시대의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해답이 좀 사회 안전망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안전망이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의미가 뭘까 좀 궁금해서 그냥 제일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피라미드 모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의 영역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역을 채워나가는 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본소득의 어떤 위치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 채워져 나가야 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좀 패러다임의 복지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의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기본소득이라고 꼭 명명하지 않아도 뭔가 비어있다, 뭔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기존의 시스템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 보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뭔가 필요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했던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해운대역에서 만났던 거리노숙인이신데요. 모텔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근로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주변 지인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했고, 뭐 월세도 내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예, 또 이렇게 2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로 나가지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노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리노숙 주거지가 없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차저차의 어려움으로 밥도 굶으시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노숙인 진료를 하지 못했고요. 뭐 다행히 공동모금회에서 노숙인 시설의 긴급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걸 활용해서 인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하셨고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뭐 수급 있지 않냐, 뭐 긴급 지원제도 있지 않냐, 뭐 긴급 주거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냐, 많은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까 발제자께서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위급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기본소득이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버젓이 있었습니다. 만났고요. 그리고 이번 사례는 그때 이제 뉴노멀 시대 국제신문에서 기획보도할 때 같이 했었던 한 사례였는데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셨던 어르신이셨습니다. 뭐 수급이 아니신 분이시고요. 근데 노인 일자리가 코로나 초기 때 2월, 3월에 중단되면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고시원 월세가 25만 원이었습니다. 뭐 그 이제 5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2달을 버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이분도 이제 과거에 노숙을 하셨던 전력이 있으셨는데 그냥 노숙인이 되고 싶다, 뭐 시설에 입소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실 정도셨습니다. 4월 6일에 뭐 이때 당시
노인 일자리 다시 재개한다라고 이렇게 되게 부푼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이었나요? 예, 다시 노인 일자리가 연기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5월이 돼서야 겨우 출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정말 끝에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제복전 피해자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사회복전대가 형제복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형제복전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일 때 뭐 정신질환이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고 월세가 밀려 있고 건강상의 문제나 식사상의 문제들이 다 중복적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시도도 하셨는데 전화 상담 외에는 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고 복지시설은 거리상의 문제, 연령상의 문제, 뭐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근사하게 좀 그럴싸하게는 제가 자료집에 적어놨는데 그냥 인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니 보험물품 좀 나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 이래서 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좀 보내드리고 하면서 개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스스로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힘이 부딪히는 상황들 뭐 그런 상황들을 워낙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지만 저도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뭔가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이 사회 안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수단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그렇게 고민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의 하나의 종착역에 이르게 됐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아까 부산 연구를 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 부산이라는 지역을 고민했을 때 중장년층을 1차적 지원 대상으로 고려한 거는 물론 이제 국가적 전체 정책은 아니지만 지역의 정책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복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세대가 중장년층이지 않나 그리고 청년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발제자께서 청년에 관련돼서는 좀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하나의 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이제 청년 정책들이 대다수가 또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해서 아까 개인이 선택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스스로 감당해라. 앞으로 생애 주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감당해라라는 게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세대가 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에 있었던 인식이 발전하는 게 중장년층이겠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 근데 가장 이 개인의 책임이 무거워졌을 때 우리가 가슴 아프게 만나는 사건들이 사실 자살이나 고독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그렇게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 부산이 고독사나 자살로 이야기할 때는 가장 또 뼈아프게 이야기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현장의 사례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기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 제가 코로나19를 특히 겪으면서 활동가로서도 되게 전환점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존엄이라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존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존엄이라는 것 역시 기본이지 않나? 인권이라는 단어도 많이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을 준비하면서 뭔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그 존엄이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기본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수단이 전 사실 뭐 아까 뭐 몇 년 얼마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체감들, 가슴 아팠던 사례들을 보았을 때 기본소득이 하나의 좀 그런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경일 국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수많은 이제 생활상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세 분 뭐 이렇게
본인들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질문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손준 교수님. 네, 가볍게 하자는 약속들은 다 깨고 질문들을 이제 하셨는데 왜 보편의 강화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냐라고 첫 번째 주셨던 질문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우리의 보편에 대한 시작이 항상 물어보고 동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동수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인기초연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방식들이 선택됐던 과정들을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보편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르게 확인됐던 세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니까 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보지 않겠나라는 우리의 보편의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은 이미 선택되었던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계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의 논의의 시작이 있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 혹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대체하기 위한 시도였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걸 잘 보여줍니다. 보편의 논의가 충분하게 보편의 논의처럼 이루어진다면 이런 논의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보편의 논의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재정수납 관련한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이거 이야기하면서 연구하면 계속 보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은 언제나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이 제도가 다른 제도들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는 이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사람에도 기본소득 할 때 필요 없는 사람에 줘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저희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원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소비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신청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시민사회의 어떤 가능성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조정할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수당으로 해제된 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이죠. 수당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각종 수당에 대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은 수당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트라 베니핏이나 우리가 보너스라고 불려지는 이거는 노동을 전제로 한 사회 내에서 사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노동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지금 우리 구조가 유노멀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그 노동에 대한 기본 조건이 깨졌다는 것은 다들 합의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 노동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결해야 된다는 경험들은 그대로 남기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은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을 저희가 지켜주자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거는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가 좀 별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성장 이야기하시고 고용 없는 성장 이야기하시고 기계나 기술의 어떤 노동 대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노동이 대체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상들에 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할래? 또 다른 이야기 해보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거 찾아보자. 아니 기본적인 조건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선택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연구가 광역 단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연구 과제가 이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비를 주는 조직들이 대부분 다 계속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다듬어줘. 이거 안 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이야기해 주기 바라고요. 김경일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본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세 분이 아주 시간을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셔가지고 알뜰하게 다 쓰셨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와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제 자리 옆으로 와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올릴까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꼭 한마디 하셔야 될 내용 있으시면 질문도 괜찮고 의견도 괜찮습니다.
이게 웨비나 형식으로 하면 플로우 토론이 없어요. 딱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네.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본소득은 사실 500년도 더 됐죠. 이게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득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유부를 강조하는 이런 정신의 기본소득은 토마스 페인이 또 200년 전에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걷어서 성인들한테 돈 나눠주자 소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부로서의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개념이 지금까지 이제 기본소득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좌파 전통의 이제 기본소득 논의이고, 우파들은 아까 우리 박성주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행정 비용을 좀 아껴보자. 국가에서 워낙 이렇게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사료도 많이 쓰고 공무원도 많이 쓰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걸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철학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공유부로서의 기본소득을, 또 뭐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아이디어도 공유부라는 개념이어서 뭐 국토보유세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또 환경을 공유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물어야 된다. 그 세금으로 우리 기본소득 하자라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토지나 환경은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다. 만약에 독점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 철학이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단순하게 그냥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부를 바라보는 철학이 담겨 있는 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본소득이 워낙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한 번도 이 5천만의 국민이 있는 이 나라에서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은, 소규모로는 성공했지만 이 대규모 실험은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정말 좀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그 철학을 공유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사회 합의가 돼서 5천만의 국민이 있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 꿈에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힘을 실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은 단위의 실험은 뭐 성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미 재난지원금에서 이제 증명이 됐고, 그 그림들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것들은 우리 합의가 더 돼야만 더 키워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에서 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이를 결합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세상 만드는 거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 부산 순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